안녕하십니까. 고전함입니다. 신성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요 쟁점과 국제적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작년 11월 21일 유럽과의 FTA 체결을 위한 제휴협정을 중단하면서 이 반정부 친서방 데모가 발생했고, 이것이 유혈 사태로 비화되면서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그 우크라이나 국가 분열의 어떤 사태로 기결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크림반도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합병이 되었고, 또 이 러시아 국경 지역에 위치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여러 도시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병합을 위한 이런 그 데모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서로 결합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선 국내적 요인으로는 그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지난 그 350년간 러시아의 일부로 지금 계속 존속해 왔었고, 그 과정에서 이 서북부 지역과 이 그 동남부 지역 간에 있어서의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즉, 서북부 지역은 유럽에 가깝기 때문에 친서방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동남부 지역은 러시아에 가깝기 때문에 친러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고, 그리고 또 동남부 지역에 물론 그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반면에 이 서북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그러한 그 동서 간의 갈등이 지난 그 몇 차례에 걸쳐 실시된 대통령 선거랄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대로 투영이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와 같이 동서 갈등 속에서 외세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내적 요인 중에서 야누코비치 정부의 부정부패 만연이랄지 경제 정책의 실패랄지 기타 여러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외세 개입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어떤 그런 그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유럽이랄지 기타 미국은 또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지난 그 2004-5년에는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유센코 친서방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야누코비치는 친러 정부였죠. 이번에 다시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인 합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임시 정부는 또 그 친서방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혹시 신 부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두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소속돼 있는 그 크리미아 반도를 이렇게 병합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그 카이로, 얄타, 포츠담 그 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승전국들이 모여서 그 세계 질서를 이렇게 가져가자. 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무력을 이용해서 국경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중요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원칙에 이번에 그 러시아의 그 조치는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돼서요. 국제 글로벌 가버넌스의 그 굉장한 심각한 그 위협이다, 그 위반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됐고요. 91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 그래서 저희가 45년 체제, 2차 대전이 끝나는 45년 체제, 그리고 소련이 무너졌던 91년 체제,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89년 체제, 저희가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체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력을 사용해서 어떤 그 기존의 질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센카쿠 아일랜드나 독도, 그 다음에 북방 4개 도서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그 2차 대전의 결과로 인해서 정해진 그 결과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한 국가가 힘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변경하기로 한다면 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17세기 이래로 오랫동안 이 크리미아 반도를 지배해 왔습니다. 많은 희생도 치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적인 상당한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금 여러 측면에서 고립이 지금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부장님께서 지금 그 크림 그 반도의 러시아 합병에 관련된 어떤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특히 크림 반도의 러시아 합병을 둘러싼 어떤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게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합병했기 때문에 어떤 그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서 그 입각해서 그런 그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이다.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서방들은 아니다. 그거는 그 국제법의 위반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 전체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투표, 지역 주민의 어떤 주민투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 쟁점 그것과 연관시켜서 지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부다페스트 협정의 위반 여부인데요. 부다페스트 협정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그 핵 포기를 한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그 안전을 그 보장하고 또 이 영토의 통합성을 보장해주고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4년 5월달에 체결된 조약입니다만은 영국과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참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서방 세계는 부다페스트 협정을 위반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가 이 정치 군사적으로 이 크림반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자국으로 병합한 것은 그 위반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니다. 지금 그 세바스토폴에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고 흑해함대 주둔 협정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2만 5천 명까지 거기에 주둔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지금 쟁점이 있어요. 또 추가적인 쟁점을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임시정부의 합법성 여부입니다. 사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그 임시의회가 그냥 파면을 시켰지 않습니까? 어떤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면을 해불고 임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임시의회를 의장을 국회의회 의장을 선출하고 더불어서 이제 총리까지 지금 임명을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파시스트 내지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이 어떤 쿠데타를 통해서 저렇게 정권을 탈취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 내지는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러시아 입장이고 반면에 미국이나 서방은 유럽 국가들은 아니다. 지금 어찌됐든 현상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해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하고 또 지원을 경제 지원이랄지 무슨 군사 지원의 어떤 상대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또 쟁점의 하나인 것 같고요. 추가적인 쟁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선 미국과 EU 대러 제재가 지금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또 하나는 러시아의 EU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서 혹시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은요. 이 정당성 문제입니다. 정당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방의 입장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성은 지금 야누코비치 정부의 부패와 그리고 야누코비치 정부가 EU와의 경제 협력 협정을 하기로 약속했다가 이렇게 파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이제 오랫동안 데모를 하고 과격한 데모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거는 서방 사회에서는 이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뜻이고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체의 우크라이나인들이 80% 이상 살지 않습니까? 러시아인들이 약 17% 정도 그렇죠. 사는데 우크라이나 한 78%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여전히 그래도 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적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좀 과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결국은 살고 있는 관저나 대통령 관저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물론 뭐 여러 공작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죠. 양쪽에서 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국민들이 대통령 궁에 몰려가 가지고 이렇게 호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 어려운 국민들의 처지하고 이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많은 돈을 이런 측근들을 통해서 이렇게 숨기고 빼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여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정부 인사 내지는 야당 세력들의 어떤 정권 탈취는 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었다. 헌법에 우크라이나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탄핵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그냥 비정상적인 방법, 다시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구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인정을 하지 않고 서방 세계는 뭐 그냥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지금 지속이 되면서, 서방과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 함의를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제가 생각해본 국제적 함의는 한 6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부다페스트 협정이 이번에 이제 무시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그런 점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서방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탈냉전기에 들여서 여러 가지가 확립이 됐었던 글로벌 가버넌스 체제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그동안 G8 정상회담에 참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6월에 개최될 G8 5월에 소치에서 개최될 G8 정상회담이 지금 취소되면서 브뤼셀에서 지금 개최될 예정이고 러시아 참여를 지금 불허하는 그런 합의를 G7 대통령들이 했어요. 거기에 대응해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브릭스랄지 SCO랄지 기타 어떤 글로벌 가버넌스 관련된 다자 지역 협력 기구들을 이렇게 육성해 나갈 것으로 봐서 양측 간의 어떤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가버넌스의 전체적인 글로벌 가버넌스의 어떤 기구들의 역할이 약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안보 정책 변화 및 중동부 유럽에서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랄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해가지고 그동안 아시아로의 어떤 재균형 정책 내지는 아시아로 핵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동부 유럽에서 러시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나토 전력의 강화랄지 그리고 이미 나토에 가입하고 있는 발트 3국이나 폴란드들과의 어떤 군사 협력의 강화랄지 그런 어떤 조치들을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란, 시리아, 북한 등에 관련된 국제 현안을 둘러싼 이 대립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런 현안을 둘러싸고서 양측 간에 그동안 협력적인 어떤 추세가 지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시리아 어떤 항무기 폐기를 위해서 러시아가 미국과 협력해오고 있고 또 이란의 어떤 핵개발 저지시켜서 협력을 해오고 있고 북한 핵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이제 아태 지역 경제권으로 편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위 신동방 정책이라는 걸 적극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신동방 정책이 이번에 유럽 지역에서 어떤 서방 국가와 대립이 심화되면서 더욱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CIS 지역 통합 정책도 이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서는 미국과 EU 간에 있어서 에너지 협력을 촉진할 것이고, 그래서 세계 에너지 어떤 시장의 수급 구조가 많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러 경제 제재에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배경으로서 유럽 국가들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 특히 가스 의존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EU 국가들은 대러 에너지 의존도, 가스 의존도를 줄이자 한 노력을 지금 노력을 할 예정이고, 그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그런 것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죠? 미국이 가스 생산국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불어서 이제 가스와 더불어서 셰일가스 맞습니다. 셰일가스. 그 혐의를 일어났은 게
원래는 러시아가 이제 그 가스 생산량 1위였지 않습니까? 네. 매장량도 1위, 생산량도 1위.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작년에 가스 생산량 1위국으로 부상을 했고,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일도 그 추가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전 시대 때는 사실상 뭐 아시는 대로 그 뭐죠 군사력 측면에 있어서 이 소련과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 이 탈냉전기에 있어서 특히 앞으로는 이 미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와 국제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 에너지라는 것이 그냥 에너지 그 연료 차원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이제 정치 외교적 내지는 그 정치 외교적인 무기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양측 간의 에너지를 통한 이 지금 그 경쟁이랄지 이게 특히 유럽에서 지금 더 심화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그 국제적 함의에 대해서 뭐 신부장님께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 예, 제가 그 몇 가지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1998년에 그 G8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그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적으로 서방의 그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이제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런 러시아의 서방 경제로의 함께 가는 그런 통합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그 러시아와 서방 간의 그 협력 정책 물론 뭐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같이 가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런 기본 구도가 지금 이번 그 크리미아 사태로 해서 깨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그럼 얼마나 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히 지금 푸틴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비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도네츠크 그 지역 그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고 러시아 서부 지역이죠. 비교적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15%에서 인구 전체 15%에서 약 25% 정도의 그런 인구 러시아인 밀집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에서 다시 또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데모를 하면서 이런 지금 시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저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했던 그런 과정하고 같습니다만 물론 지금 러시아 당국은 그런 또 다른 그 군대 개입이나 이런 건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대가 들어가려면 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 군대가 그 인시그니아 자기 견장을 달고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큰 부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크리미아 반도에도 견장을 다 띄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러시아 군대가 도네츠크 이 지역으로 진입을 한다는 것은 사태가 아주 파국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당분간은 좀 그런 건 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적인 함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러 관계는 지금까지 굉장히 그 협력적이고 갈등적이고 또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지금 가장 최근에 그 미국이 하는 조치들을 보면은 우선 우주에서의 협력이 협력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주에서의 협력을 지금 일단 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력 또는 경제적인 협력, 제재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제재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사실은 소련이 무너지는 그 과정도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소련 리더십이 그 서방의 그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IMF하고 가트 체제인데요. 이 IMF하고 가트 체제, 그러니까 글로벌 가버넌스의 경제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방이 쥐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무기가 사실은 경제 제재 이런 거거든요. 은행 우선 거래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다 인출도 못하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그 모든 체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그런 아주 우선 당장에는 못 느끼지만 2, 3년 간격에 가면서 이게 서서히 나라가 멍이 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미러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좀 우려스러운 점이 많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보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중국은 지금 미국이 그 피벗 투 아시아 쪽으로의 그 리밸런싱 이 전략으로 해서 상당히 굉장히 뭐랄까
좀 포위된다는 그런 인식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다시 또 러시아가 하나의 또 전선이 됐습니다. 서방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안도하는 측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상당히 그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의 경우는 일본과 미국 관계가 있고 일본과 러시아 관계가 있는데요. 일본과 일본은 그동안 그 여러 가지 본인의 그 역사 문제나 역사 인식 문제 그리고 또는 이런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행적인 그런 역사 인식 문제로 인해서 그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본은 역시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그어졌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일본과 미국 관계는 상당히 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위협 요소 러시아라는 새로운 위협 요소가 생겨남으로써 일본과 미국 관계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요소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심이 많은 배경이 뭘까 하는 건데 이것은 역시 이제 한반도를 포함한 그 동북아 정세에 그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미일 중러의 그 지정학적 이해가 충돌하는 이 한반도에 있잖아요. 한국으로 하여금 이 일종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이 부다페스트 협정을 무시하면서 이 군사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적 통합성을 지금 해치는 그런 어떤 크림반도 병합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그 핵이란 그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의미 부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집착하겠죠. 그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지금 미국이랄지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육자회담을 재개를 해가지고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외교적 노력을 지금 계속해 나가려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체제 유지 내지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는 핵을 꼭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의지를 더욱 다질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 걱정스러운데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번 사태로 해서 핵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고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우리가 한러 관계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 강대국 관계가 우리가 다 가까웠고 친하게 지내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강대국 관계가 지금 어그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놓여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새로운 어마어마한 외교적인 도전이 지금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역량으로 해서 이러한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서방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략이랄까 그런 어떤 아주 방책 또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러시아도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인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확고하게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거는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한반도라는 것이 이제 주변 사국의 어떤 세력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에 있고 따라서 주변 사국의 어떤 세력 경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어떤 소위 말하면 국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어떤 아주 슬기로운 대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랄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 남방 국가인 미국과의 일본과의 어떤 좋은 우호 협력 관계는 물론 특히 북방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어떤 그런 좋은 협력 관계, 전략적 그런 어떤 연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사실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대국들의 어떤 세력 경쟁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지 말고 우리 중심을 잡아서 우리 국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러 정책, 대중 정책 또 이 대미, 대일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네, 드리면은요. 네. 그 러시아는 그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아주 광대한 영토를 가진 전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큰 국가고 에너지 자원, 우주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 많은 그 우리하고의 협력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과 지금 러시아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어려워질지는 예측이 하기 참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일본, 동남아, 북한 이런 나라들과의 협력을 더욱더 이제 강화하려고 그런 노력을 지금 해나갈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가 중심을 잡아가면서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잘 우리가 그 주도하는 그런 한러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